자, 안녕하세요. 문제 잘 푸셨어요? 네. 지금 40번까지만 하셔야 돼요. 40번까지만. 41번부터 80번까지는 아직 안 푸셨죠? 요거는 오늘 가셔서 잠깐 복습할 거 하시고, 그리고 시간 재면서 푸세요. 집에 가서. 그대로 다다음 주에 와서 그때 시간 다시 재고 풀고 이게 잘 안 되겠죠? 집에 가져가면. 그래서 시간 재면서 풀어보세요. 시간은 40분이면 되겠죠. 뭐 충분하죠. 오늘은 50분 드렸는데 혼자 풀 때는 40분. 죄송하게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요거 하고 해설 강의를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해설 강의를 1시간으로 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요거 하고 다다음 주에 요거는 오늘이나 아니면 다다음 주 오시기 전에 미리 해도 되고요. 미리. 근데 다다음 주에는 해설을 나머지 21번부터 80번까지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해설 강의를 하는 걸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어디 뼈가 부러졌으면 그냥 어디 붙이고 하면 되는데 목소리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죄송한데. 자, 일단 풀어보신 거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20번까지. 1번은 질적 특성 옳지 않은 거, 목적적 합성과 충실한 표현 맞죠? 또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시성이죠. 적시성, 이해가능성.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건 아니다. 비교 가능성이 두 가지. 비교 가능성이 기관 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이게 일관성이고 계속성이더라. 근데 문제들 대부분 봤죠. 본 거죠. 사실 파이널 이 개념이 새로운 문제를 80개 풀자 이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꼭 짚고 넘어갈 거. 원래는 파이널이라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빠른 시기가 있는데 꼭 확인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런 문제는 꼭 정리하고 가시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측정 기준. 요즘엔 잘 나오는 거. 측정 기준 요즘 잘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사용가치 많이 나왔죠. 사용가치, 이행가치, 공정가치. 얘는 또 뭐야? 충실한 표현, 목적적 합을 위해서 자산부채는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의 기준을 선택해라. 이건 아니겠죠. 특히 항상, 반드시, 무조건 이런 표현 나오면 대부분 틀립니다. 그건 틀렸어요. 하나의 기준이 아니죠. 자산이나 부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답이고 현행원가. 그래서 현행원가, 공정가치, 이행가치, 사용가치 이런 개념들을 물론 여기 없는 게 하나 있네. 역사적 원가. 그죠? 오늘 가서 혹시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미비한 거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오늘 가서 찾아보셔요. 꼭 찾아보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는 현행원가는 끝에 거래원가 포함이다. 요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다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감사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죠. 감사도 요즘 거의 매번 나옵니다. 감사 의견이나 감사 의미 옳지 않은 거. 자, 신뢰 수준 향상 재무제표를 기준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맞고, 그 다음 감사인은 감사 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인 제3자이어야 되죠. 맞고,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한마디로 회계 기준이죠. GAAP에 따라 작성됐다고 판단되면 적정 의견 맞고,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 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한정. 이것도 맞죠. 답이 5번. 경영진이 감사인이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석사항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든 주석이든
감사인이 어느 부분에서 미비한 거 있다 그러면 그걸 체크해 가지고 수정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다음 이것도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이런 게 너무 쉽다 그러면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 아직 이런 거 좀 헷갈릴 때 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 보완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건 기본형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총자산이 15, 27. 그리고 기초와 기말에 부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만 원은 유상증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근데 손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것은 플러스니까 이건 이익인 거고, 만약에 손실이었으면 마이너스라고 나왔겠죠. 자, 물어본 건 당기순이익. 자, 이런 거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순손익 계산하고 이럴 때는 자본 계정 구조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본 계정, 기초 자본 대변, 그리고 대변의 유상증자, 증가되는 거, 그죠? 그리고 보통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 문제처럼 기타 포괄 이익. 그 다음에 저변에 현금 배당,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현금 배당. 그 다음 기말 자본. 그리고 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이 있듯이 순손실이나 반대로 기타 포괄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럼 기초 자산이 15만 원, 부채는 8만 원. 그럼 기초 자본은 7만 원이고, 기말은 27만 원 빼기 부채가 12만 원. 그러면은 15만 원. 기말 자본 15. 그리고 5만 원이 유상증자 5만 원. 그다음 현금 배당 만 원. 주식 배당, 이게 이 문제의 함정이죠. 주식 배당은 자본 총액이 변화가 없다. 자본 총액이 변화 없으니까 순재산 증감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기타 포괄 이익이 만 원. 그럼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대차합계 일치하면 되니까 여기가 16만 원, 여기도 16. 그럼 12, 13이니까 3만 원. 3만 원 1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료가 조금 바뀌고 숫자는 바뀌지만 이런 구조를 한번 익혀두시면 어쨌든 이 관련 문제는 자주 나온다. 다음,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답 1번이죠. 현금을 받았는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대변에는 선수금이나 또는 환불부채, 부채가 인식되는 거죠. 차변은 현금이고 비용 수익이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제품 매출 수익 발생. 그 다음에 접대했다, 접대비 비용 발생. 그 다음 재해로 홍수, 재해로 인한 손실, 재해 손실. 감가상각비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지요. 그 다음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크게, 차변이 크대요.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이건 누락이니까 차대변이 똑같겠죠. 2번 차입금 상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차입금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에는 누락했다. 한쪽만 안 적었죠. 그럼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적었는데 여기는 안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차변이 더 크다. 답이죠. 이거 틀리면 한쪽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건 맞춰야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했다가 죄송하지만 다다음 주에 몰아서 해주세요. 자, 다음. 이 문제. 자신 있게 푸셨어요? 요거. 결론적으로 답은 3번.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재고 풀 때 이럴 때는 계산 문제는 일단 미루고 푸는 거죠. 말 문제, 이론 문제 먼저 풀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고, 읽다가 뭔가 꼬였다 그럼 일단 나중에, 맨 나중에 찍어야죠. 근데 이런 문제 아직 자신 없으면 앞으로 그래도 한 달 반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뒤에는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가 103만 5천 원이다. 수정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수정 전 시산표 합계는, 자, 수정 전 시산표의 합계가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근데 수정 사항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공부가 많이 됐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보자마자 송호품 재고, 기간 미경과 성급보험료, 이게 성급이죠. 이건 송호품 미사용액이고, 성급보험료죠. 미수이자 미지급급이요. 공부가 된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차대변 변화가 없어. 얘들은 이연 계정이고 얘들은 발생 계정이야. 발생 계정이니까 요만큼 합계가 증가하겠지. 그럼 35,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수정 후에 1035래. 그럼 수정 전은 거꾸로 가니까 100만 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근데 안 되면 다시 수정 전 합계가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자, 송호품 재고 분개해보면 차변의 송호품이고 대변의 송호품 비죠. 보통은 송호품은 송호품비 비용처리법이잖아요. 그럼 차변의 송호품비 얼마 있었겠죠. 그리고 결산 때 송호품비 없애주고 송호품 분개를 하면 결국은 차변 과목이 증가되고 차변 과목이 감소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기존에 있던 금액이나 이거 분개한다고 금액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보험료 미경과. 이것도 보험료 지급했는데 그중에 미경과분이 있다. 그럼 대변에 보험료 없애주고 차변에 성급보험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차변 금액 감소, 차변 금액 증가. 그럼 차변 합계가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0원이 있다가 30원으로 분개했다고 치면 100원이 30원으로 줄어드니까 70원으로 바뀌고 30원이 생기니까 합계는 100원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얘들은 2연. 기존에 있던 계정에 일부 빼서 다른 걸로 바꿔주는 2연 계정이고, 미수는, 자, 미수.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되죠. 요거는 미수라는 자산, 차변이 증가되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대변이 증가됩니다. 결론은 차변도 증가되고, 대변도 증가되죠. 합계가 늘어나겠죠. 그죠? 기존에 있던 것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미지급급여,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급여. 항상 분개가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변 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급여, 부채 발생. 차변 증가, 대변 증가죠. 차변도 늘고 대변도 늘어요. 이건 무슨 원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분개 해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거 두 개만 합계를 증가시켰다. 합계, 이거 수정한 후에 금액이 1035였다. 그럼 금액에 영향 미치는 게 이 두 개니까 역산하면은 기존에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연 계정이고 세 번째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 미수나 미지급,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합계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풀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거 기출문제지나 단원별 문제지에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 시험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 다음 갑니다. 8번. 이건 쉽죠. 금융자산, 금융부채 아닌 거. 답은 5번. 오늘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요. 그 다음 9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 여기 자료가 여기 9개 있는데 여기 나온 자료가 뭐가 됐든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파이널이라 시험 보기 좀 전에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일찍 하는 감이 있어요. 현금 들어가죠. 수입인지 안 들어가죠. 만기 1년짜리 안 들어가죠. 타임발행 수표, 환매채 90일이니까 3개월 이내 들어가죠. 우편 안 들어가죠. 양도성 예금서 3개월 넘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배당금 통지도 들어가고, 가불금 안 들어가죠. 종업원 대여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26, 34, 351? 예? 36? 366이요? 예, 366. 예. 요것도 있구나. 예, 366.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이것도 10번도 똑같은 걸 풀어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은행 계정이 우리 시험 10번 중에 6번, 7번 이 정도 출제되는 자주 나오는 부분. 물어본 건 횡령인데 자 일단 이거 푸는 방법 없죠. 그려봐야 돼요. 얼른. 즉 회사 측 잔액이 얼마였고 은행 측 잔액이 얼마였는지
위에 문제 보니까 12월 말 현재 회사 측 잔액이 65,000원, 은행 측 잔액 아니다. 은행 측 맞네. 은행 측에서 잔액이 56,000원이에요. 자, 횡령 물어봤고 첫 번째 은행 비기입.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은 기록하지 않았다. 은행 측에 가산 4,500원. 기 발행 미 인출.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처리했는데 은행은 안 적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5,200. 회사에 미통지된 입금. 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회사는 몰랐다 이거죠. 회사 측에 가산 2,200원. 은행 측으로부터 통지 못한 수수료. 수수료 은행에서는 뗐는데 회사는 몰랐다. 마이너스 1,500원.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하고 참. 발행된 수표 2,000원이 회사에는 2,500원.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2,500원으로 잘못 처리했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000원으로 맞게 처리했죠. 그럼 여기서는 할 필요 없고 얘만 500원을 더 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횡령이랬죠. 횡령 차익이 얼마인가 보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얼마냐? 65,000원에 플러스 2,700 마이너스 1,500 하면 얼마죠? 6, 7 더하기 빼기도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672 677 662. 그럼 여기도 662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보니까 553이요? 553 662. 그럼 요거 553 빼면 뺀 금액이 109 10900. 4번이에요? 예, 4번. 4번이 횡령이다. 662 차익이요. 그래서 은행 계정은 어쨌든 이 문제를 떠나서 은행 계정이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10번에 6, 7번씩 나오니까. 그 다음 11번. 이것도 거의 기본.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적어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자, 똑같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계속 정리하시고 주식이에요. 200주를 1,000원씩 취득했고 5,000원의 거래원가 수수료 발생했고 그 자산을 단기순이익 FV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대요. 그 다음 9월 달에 그 중에 절반을 800원씩 처분했고 나머지 절반은 기말 공정가치가 1,300원이다. 물어본 건 순이익 증가액. 여기서 포인트는 단기손익 금융자산이니까 거래원가를 비용 처리했겠죠. 그래서 7월 1일 날 FV PL 금융자산이 200주에 1,000원이니까 20만 원이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5,000원이 비용으로 적힌다.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9월 1일 날 50%를 팔았어요.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사올 때 주당 지금 1,000원에 사왔던 거잖아요. 그럼 처분 손익은 200주였는데 절반이니까 50% 곱하기 1,000원에 사왔던 것을 800원씩 처분했으니까 200원 손실. 200원 이거 100주. 100주고 200원 손실이니까 2,000원 손실이죠. 2만 원인가? 2만 원? 예, 2만 원 손실. 처분 손실. 그럼 나머지 12월에는 나머지 평가 손익이죠. 평가 손익인데 200주의 절반. 100주죠, 결국은. 100주 곱하기 1,000원짜리가 기말 공정가치가 1,300원으로 올랐어요. 플러스 300원 곱하기 100주. 그럼 3만 원이 이익이죠. 이익. 그럼 수익이 3만 원이고 손실 2만 원에다가 수수료 비용. 이것도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25,000원. 비용이 25,000원, 수익이 3만 원. 그래서 결국은 5번 5,000원. 5,000원이에요. 그래서 처분 손실 2만 원, 평가 이익 3만 원에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요걸. 근데 만약에 이게 기타 포괄 손익이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었다. 그럼 얘는 원가에 산입되죠. 그럼 취득원가가 주당으로 따지면 1250원. 이게 바뀌죠. 1250원이고 그리고 평가손익 구할 때는 1250원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기타 포괄일 때는. 그 대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죠. 기타 포괄일 때는. 그래서 당기손익일 때와 기타 포괄손익일 때 그 두 가지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 이 문제 그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 내용. 그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확률적으로는. 이건 기타 포괄이죠. 수수료가 들어갔어요. 1,000원. 그 다음 11,000원 주고 취득했고 기타 포괄 FV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어요. 기말 공정가치가 12,000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11,500원에 처분했어요. 그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취득금액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이죠. 11,000원. 그래서 날짜는 없네. FV OCI 금융자산이 11,000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평가이익은 1,000원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제목기에 답이 있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처분손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주식이죠. 주식은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틀렸죠? 여기도 처분손익, 제로구나. 제로는 맞네? 이게 맞나? 그 다음 이익여금 대체할 평가 이건 확인해 봐야죠. 이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어쨌든 다시 놓을게요. 기말에 공정가치가 12,000원씩이에요. 그러면은 몇 주는 없나? 그냥 12,000원이구나. 몇 주는 없죠 지금. 근데 수수료 1,000원 포함해서 11,000원. 오케이. 그럼 12,000원 올랐으니까 기말에는 FV OCI 금융자산이 1,000원 증가되고 대변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겠죠. 1,000원. 그랬다가 다음 연도에 11,5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처분할 때 분개로 하자면 처분할 때 그럼 12,000원이었는데 11,500원으로 줄었으니까 FV OCI 금융자산이 500원이 떨어졌고 그리고 차변에 FV OCI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 기존의 평가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서 상계시키죠. 그래서 분개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익을 없애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처분했다. 그럼 FV OCI 금융자산이 11,500원 그리고 현금으로 없어져요. 현금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장부에 남아있는 평가손익 500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평가이익을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500원 남아있는 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평가이익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죠. 그럼 답은 4번. 4번이 맞죠. 처분이익은 안 생겨요. 주식일 때 처분이익은 안 생긴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날짜별로 아까 그 위에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취득할 때, 그다음 평가할 때, 처분할 때 이런 분개를 아직 시간 남았죠.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 잘하면 한 문제 그냥 주는 겁니다. 요건 이거 뭐지? 사채네요. 사채도 우리한테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근데 사채를 주식이 아니라 사채를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회계처리 옳지 않은 거. 1.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원가의 산입.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가 원가죠. 원가의 가산. 당기손익 빼고는 맞죠. 그 다음 처분할 때 기타 포괄손익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요. 중요한 거죠. 아까 주식일 때는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건 채무증권이니까 재분류합니다. 주식일 때는 재분류, 이익여금에 대체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이 지금 공부가 돼 있으면 공부를 많이 잘 하신 거고
이게 긴가민가 했으면 그거 체크해 두세요. 체크해 두셨다가 이 부분 보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답은 일단 여기까지는 맞고,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의 차이가 없다. 즉 이게 채권이죠.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이고, 그럼 결국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매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든 뭐하든 똑같아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더라도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그리고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죠. 그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죠. 맞는 거죠. 틀린 거 없어요. 그리고 액면 미만으로 취득, 할인 취득한 경우 이자 수익 인식 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 금액보다 크다. 이거 저기 사채에 대한 공부가 되신 분은 이거 어렵지 않게 나올 건데 이렇게 보면 쉽지 않아요. 자,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를 받는 건 액면 표시이자. 그 다음 유효이자로 이자 수익. 그리고 보통 할인 취득했으면 A씨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로 적혀 있는 금액하고 나중에 만기에 받을 금액, 만기에 받을 금액이 만약에 100원인데 95원에 할인 취득했다. 그럼 매년 늘어야 되죠. 그래서 매년도 A씨 금융자산의 일부를 가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가에다가 매년 얼마 이렇게 가산해 주면서 마지막에 액면과 일치해야 돼. 결론은 현금으로 받는 이자보다 이게 유효이자, 이게 더 액면이자보다 유효이자가 크다. 이자 수익 인식 금액이 현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크다.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크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분계 원리를 분계할 줄 알아야 이게 쉬운 거지. 그냥 이것만 읽으면 잘 모르죠. 만약에 분계 안 하고도 딱 보니까 알겠다 그러면 신기하거나 공부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사채에 대한 분계부터 해봐야 돼요. 사채 이자 할 때는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이게 유효이자고, 그럼 대변의 현금 액면, 이게 표시이자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주는 쪽은 이자 비용, 받는 쪽은 이자 수익. 같은 원리입니다. 결론 다 맞다는 얘기니까 답은 5번인가 봐요. 이자 수익은 매 기간 말 현행 시장 이자율을 이용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 요 이자 수익, 요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건 이자율이, 물론 이자율은 계속 바뀌지만 현행 이자율로 하는 게 아니라 발행 당시 또는 취득 당시, 발행 당시, 취득 당시의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지 매년도 말 새로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못해요. 그럼 어지러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쉬운 거 아니죠, 이것도? 그래서 말로 되어 있는 문제도 어쨌든 우리는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그 분계 연습이 돼 있어야 이런 게 쉬워요. 특히 3번이나 4번 같은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쉽진 않아요. 오히려 답 찾는 거 쉬워요. 솔직히 5번은 조금 해보셨으면 5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3번이나 4번 같은 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얘는 또 뭐냐? 어음?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 이것도 우리 시험에는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문제. 어음 할인. 10번 중에 한 4, 5번, 4번, 5번 정도 출제되는 비중. 어음 얘기 나왔고 10% 할인이고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할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좋은 건 그냥 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분계하는 겁니다. 그럼 어음을 없애주고, 어음이 50만 원짜리. 그리고 보니까 표시이자, 이자가 붙어 있네. 그럼 여기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이때 여기다 적어야 될 금액은, 실현된 거. 우리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즉 경과된 거예요. 경과된 거. 요 이자는 만기까지 갔으면 50만 원에 8%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발행일은 7월이고 만기가 12월이고 지금 언제예요? 10월이네. 10월. 다시 만기까지 가면 8% 받는데 1년 12달 중에 지금 가지고 7월 달에 받았는데 지금 10월 1일이면 7, 8, 9, 3개월이네. 반띵이네요. 이런. 어차피 반이네. 어차피 반. 날짜를 너무 쉽게 했는데 12분의 3이에요. 계산하면은 4분의 1, 2%니까 만 원이네요. 그럼 만 원. 근데 저게 날짜가 딱 3개월이라 그렇지 만약에 11월 1일이었다.
그럼 여기가 경과된 거, 지나간 거, 경과된 거 4개월 해야 돼요. 여기서는 3이지만 경과된 거 꼭 계산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실수금 들어오고 나머지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제일 먼저 만기 수취액. 만기까지 가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50만 원 플러스 이자 50만 원에 8%에 이게 6개월짜리 12분의 6 그럼 4%니까 2만 원 합쳐서 52만 원 52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끝까지 가면. 그랬는데 중간에 할인을 했어요. 할인요. 그럼 52만 원 곱하기 저기 할인율이 10% 곱하기 12분의 여기서는 미경과된 거 경과된 거. 예, 미경과 아직 남아있는. 근데 여기서는 우연찮게 3개월이죠. 근데 어쨌든 미경과 계산하면은 4분의 1 2.5% 2.5%인데 맞죠? 4분의 1 얼마 나와요? 13,000원? 13,000원. 그래서 그럼 실수금은 만기 수취액에서 할인율을 뺀 그럼 50만 7천원 507 대별하게는 51 그럼 차액은 3천원. 근데 물어본 게 뭐였냐? 물어본 게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여기 비용이 3천원이고 수익이 만원이죠. 수익이 만원 비용이 3천원 그럼 차액은 7천원. 수익이 많으니까 이익이죠. 응? 7천원 이익 7천원 여기 5번 그래서 이거는 이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할인은 계산기만 두드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경과된 거, 실현된 거, 여기서는 미경과된 거 헷갈리지 않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이런 거 나와라 이래야 돼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워요. 숫자만 조금 바뀌니까. 그 다음 이것도 빠지면 서운한 손상, 매출 채권의 손상. 이것도 뭐 우리 시험에 아니 모든 객관식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 물어본 게 X1년 초에 충당금, 손상차손 수성자료고 손상차손이 35,000원이고 그리고 자료가 3개 있어요. 자, 이럴 때 손실 충당금 계정, 손실 충당금 계정 구조를 이용해라. 근데 기초 이걸 물어봤네요. 기초를 물어봤고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 근데 그게 이거네. 기말 기대 신용 손실 3만 원. 그게 이거고요. 그다음 대변에 손상차손 손익계산서의 손상차손. 그게 아까 이거 35,000원. 그리고 차변에 손상 발생. 여기 회수불능 8,900원. 여기서 끝나면 더 좋고 하나 더 있죠. 전년도에 충당금으로 손상 처리했던 거를 회수했다. 손상됐던 걸 회수했으면 충당금을 늘려주죠. 이거죠. 그래서 이 계정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89에서 36을 빼니까 29? 예, 2,900원. 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이 계정 구조는 지금부터라도 그대로 그냥 익혀 두셔야 돼요. 이렇게 계정 구조를. 이것도 같은 문제죠.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손상차손 환입이 얼마냐 그랬네요. 일단 X1년 말 기말 채권이 15만 원인데 문제는 15만 원이 얼마 연체 기간 달라요. 그럼 기대 신용 손실률을 곱해가지고 추정액을 구하는 거죠. 12만 원에 4%, 480원, 2만 5천 원에 2%, 500원, 5천 원에 8%, 400원, 합치면 1380원. 이게 추정액이고, 그 다음 밑에 기초에 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2,500원 있었는데, 그리고 매출 채권 1,000원이 회수불능되어서 제거되었다. 그럼 아까 T계정으로 따지면 기초가 2,500원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회수불능 발생, 손상이 발생된 것이 1,000원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기말 추산액이 1,380원이란 얘기고, 손익계산서 얼마 적히냐, 이거랑 같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죠.
그럼 차변이 2380, 2500. 어이? 어이? 이쪽이 크네. 그럼 이거네. 환입. 환입 일로 와야지. 추가로 순상 차손 인식하면 여긴데 오히려 대변이 더 커요. 대변이 크니까 120원 환입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은 1380원인데 충당금 잔액이 2500원에서 요거 1000원을 빼니까 1500원 남아 있어요. 충당금이 오히려 더 많아. 그럼 120원을 환입시켜야 됩니다. 환입. 환입이니까 답이 어디 갔냐? 답은 잘렸구나. 환입이 120원 1번. 1번이 답이에요.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매 시험 4개 안팎이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말 문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여튼 어쨌든 시간제고 풀고 모의고사 풀고 할 때는 말 문제부터 먼저 푸셔야 돼요. 말 문제부터 끝까지 오늘 40번이니까 40번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계산 문제 풀고. 자, 옳지 않은 거 1번.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걸로 평가해라. 저가법 맞고, 원칙적으로 개별법 맞고,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 포함한다 맞고, 또 완성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 맞네요. 답이 5번이네. 매입원가는 매입 가격에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항목이죠. 가산이 아니라 차감. 이거 너무 쉬운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쉽다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답을 떠나서 이 지금처럼 재고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관련된 이론을 체크하시는 게 원래 파이널의 취지가 그거죠. 마지막에 점검하고 갈 거. 어쨌든 이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문제죠.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재고자산의 핵심은 판매 목적이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래요.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죠. 사용하는 건 유형자산. 그 다음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유형자산. 그럼 답 찾을 때는 기억 들어가면 틀리고 니은 들어가면 틀려요. 그죠? 답 찾을 때는 기억 니은 들어가면 틀려. 그 다음 3번 컴퓨터 제조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도 아니네. 디귿 들어가면 틀려. 그럼 뭐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죠. 뭐. 안 봐도 되죠. 근데 여기도 판매를 목적으로. 그 다음 여기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원재료는 나중에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이것도 재고자산. 리을하고 미음.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나를 떠나서 어쨌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번 재고자산. 재고자산에 대한 여기서 포인트는 매출 총이익률인데 매출 총이익률이나 아니면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나 아니면 재고자산 매출 총이익 이런 거 구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자주 나오는 마지막까지 꼭 체크하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물어본 건 기말재고 그리고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없대요. 그럼 상품에 대한 자료가 2개 이상 나올 때는 상품 계정을 얼른 그려라. 재고자산을 그렸을 때 기본은 기초가 차변, 매입 차변, 그리고 매출 대변, 기말 대변. 이게 기본. 특히 매출 총 이익률 보이면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다. 이런 것까지 기본 구조. 기초재고 300원 차변, 매출 대변에 1600, 총 매입은 차변에 1300. 매출 환입이 나왔네요. 그럼 매출 반대쪽에 환입. 그리고 매입 환출이 보이죠? 환출은 매입 반대쪽에 100원. 함정이라면 함정, 매출운임. 함정이죠. 매출운임은 운반비. 근데 매입운임은 원가에 산입하니까 차변. 그 다음 매출 총이익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만 하면 되죠. 정확히는 순매출액. 이거는 원래는 공식대로 하자면 매출 총이익 나누기 순매출액.
그리고 백분율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10%가 이익이다 이 소리인데 그 얘기를 정확히 순매출액이 1,550원 그거의 10%면 155원 그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1,550원에 10% 이렇게. 그래서 대차를 맞추면 돼요. 이래서 차변합계는 16, 167, 172, 1875, 1875 대변은 1700 빼면은 175원. 그죠? 이게 4번.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만 요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고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앞으로도 이 T계정 연습할 시간 많으니까 계속 한번 더 해보시고 20번. 또 말문제. 어쨌든 우리 시험에 평균적으로는 30%가 말문제, 이론 문제고 70%는 계산 문제지만 어쨌든 이론 모르면 계산도 힘들다. 자, 옳은 거, 맞는 거예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 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가 실사법에 의한 기말재고보다 작다. 상승 계속기록법 실사법보다 크다. 사실 1, 2번이 똑같은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먹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얘기죠 보통은. 근데 문제는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똑같아요. 선입은 만약에 몰랐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선입선출법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기록법 실사법 이렇게 있을 때 개별법은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선입선출법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도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고 후입선출법은 둘 다 되긴 되지만 결과는 다르다. 그 다음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은 할 수 있지만 실사법 안 된다. 총평균법은 실사법으로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기본 강의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1, 2번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 이게 아니라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틀렸고 둘 다. 그 다음 매입할 때 매입 시 운임은 원가의 산입 운반비가 아니죠. 틀렸고 고객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인데 뒤에만 보면 자가 제조한 거니까 제품 재고자산 맞죠. 그러나 사용하고 있대. 그럼 이건 비품이니까 유형자산이죠. 원래는 재고자산이었지만 유형자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결론 틀렸으니까 답이 이거네.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건물.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이래서 20번에 5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진짜 오늘은 목소리가 자꾸 안 나와서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그래 몰아서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41번부터 80번은 시간 재면서 풀어보세요. 한번. 풀 때는 항상 이런 말 문제부터 기본 원칙 말 문제부터 풀고 계산 문제는 두 번째 풀어라. 이렇게. 오늘 죄송하고요.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목소리라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은 다음 시간에 똑같아요. 해설 시간을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메모했다가 다음 시간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